쉬었다가 2부 돌아왔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빅데이터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면 그와 비슷한 과세 대상을 가지고 있는 로봇세, 디지털세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로봇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로봇세를 부과하려면 일단 로봇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찬이쌤 부탁합니다. 네, 로봇이 알아야 로봇한테 세금을 부여하겠죠. 2016년 5월에 룩셈부르크 출신의 유럽 의원 메디 델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디 델보. 이 사람이 이제 로봇에 전자인격을 부여하자 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야,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해 10월 유럽의회가 스마트 로봇을 정의했어요. 영어로 스마트 오토노머스 로봇.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 그런 뜻이네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이제 델보 보고서를 수용한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스마트 오토노머스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 1번 센서를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교환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게 아까 오토노머스라고 얘기한 게 자율성입니다. 데이터의 분석 및 교환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가학습. 우리 옛날에 그 바둑두는 알파고 받듯이 셀프 러닝이 가능해야 됩니다. 계속 뭐가 주입해줘야 되면 오토노머스가 아니야. 세 번째, 물리적인 외형 체계가 있어야 된다. 즉 로봇처럼 생겨야 된다. 생긴 게 있어야 된다. 안 보이면 안 된다. 네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행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옆에서 이제 냉수님이 안녕 그러면 안녕 처음 보는 애인데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 보면 이제 냉수님이 딱 들으실 때 이 4가지 중에서 로봇과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처럼 느끼세요? 딱 봐도 세 번째 그렇죠. 말씀하셨던 물리적인 외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름만 봐도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물리적 외형 체계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로봇을 이제 판명해 보면 자율주행차 보이죠? 네. 이거 로봇 맞습니다. 드론 이것도 로봇. 사람 로봇 팔이 막 여러 개 있어갖고 이런 거 케어 로봇. 또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건 다 물리적 외형을 갖고 있으니까 로봇 맞습니다. 로봇의 부가 대상이 되겠죠. 근데 알고리즘 프로그램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독자 장치가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 로봇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드 프로그램에 로봇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예를 들면 말하자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금융산업에서 이제 실용화된 인공지능 방식의 로봇 어드바이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로봇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알파고 안 보이죠? 알파고가 이제 외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고 신호를 받아서 도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신 돕죠. 얘도 소프트웨어지 로봇이 아니다. 자, 같은 빅데이터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로봇이고 어떤 것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을 구별할 수 있는 아까 4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외형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로봇이 진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찬이쌤이 말씀하신 것은 유럽의 사례인데 미국은 어떤가요, 슈퍼바이저님?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외형체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뭐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봇법제에서 다뤄야 될 로봇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일단 사람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는데 인식, 판단, 동작 패러다임을 충족해야 된다. 인식도 하고 판단도 하고 동작도 하고. 중요한 건 동작이죠. 동작, 그렇지. 동작 안 하면 로봇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랫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죠. 그리고 자가학습해요. 판단합니다. 처리도 합니다. 다 하는데 얘는 자기가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판단, 동작을 한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을 때만 로봇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외형은 사실은 필수 요소고 국제표준화기구가 로봇을 정의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꼭 그 스마트 로봇뿐만 아니라 기능형이 아닌 로봇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단순한
기계에 적용된 로봇부터. 근데 어찌됐건 물리적 외형은 여기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항상 뭐 미국을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고. 비슷하겠죠? 예, 한국이 최근에 2016년에 지능력 로봇 개발 및 촉진법이라는 걸 일부 개정했어요. 거기 이제 로봇이 정의되어 있는데 그 법의 2조 2호를 보면 정의를 좀 보면 자율적으로 동작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측면, 즉 인식, 판단 그것이 동작으로 이루어져야지 역시 지능형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로봇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아이 로봇 영화 딱 생각나네요. 예, 로봇이 자체 판단해서 인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자 따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지능형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 및 부분으로서 기능을 할 뿐이지 스스로 동작하지 없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한국이 의견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16년이 참 모든 세계에서 중요한 해였고요. 로봇 논쟁이 일어났던.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투표도 했죠. 그렇죠. 알파고 사건이 터진 것도 16년이고요. 네. 알파고가 이세돌 이긴 알파고, 것도 2016년. 16년이죠. 네. 그다음 유럽의회에서 2016년 그 로봇 인격에 관한 법 나왔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 이것도 16년 법이에요. 아하, 그리고 동년에 로봇의 인격을 부여하자는 법이 박영선 의원 발의됐던 적이 있어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그냥 됐어요. 사라진 건데 이건 뭐 이제 통과된 법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이잖아요. 로봇의 인격을 주는 법은 아니죠. 근데 인격까지 주자라는 법. 그럼 이제 로봇으로 갈 수 있죠. 로봇의 인격을 부여하면은 그런 법도 나온 적이 있다. 뭐 16년이 한참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다. 네. 빌 게이츠도 뭐 로봇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뭐 그런 시절입니다. 네, 네. 어찌됐건 로봇을 정의할 때 인식, 판단, 동작 패러다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을 이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관리형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이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동작 그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공작을 외형으로 보면 되니까. 네, 공장을 외형으로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산업 플랫폼 네네, 말씀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멘스가 이 공장 음. 전체의 사물 인터넷을 관장하고 있어요. 아, 근데 공장 안에는 개별 로봇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덩어리로 이것을 이 전체로. 인식, 판단, 동작 패러다임 개념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 공장에 대해서는 로봇을 들을 수 로봇이. 있겠죠. 아. 그러니까 제조업은 사실상 디지털 전환을 하면은 음. 다 로봇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시티요. 그거 저 생각 안 해봤네. 예, 그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어찌됐건 이 사물 인터넷이 제조 프로세스상의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그리고 생산 계획, 일정 조건 등을 고려하고 제조 활동 액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인식, 판단, 동작 패러다임을 더 확장한다면 개별 공장에 적용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뭐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용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광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분명히 로봇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당신들 로봇 사용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로봇세를 매기는 데는 정말 로봇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로봇의 정의가 물리적 외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세의 과세 대상이 빅데이터의 수익에 과세하는 빅데이터세에 비해서 아무래도 협소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과세 목적 그리고 과세 대상 이렇게 따져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봇세는 자동화에 과세하는 거죠. 로봇에 과세한다는 건 결국 자동화에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동화를 억제하는 거냐 아니면 자동화의 과실을 사회에 돌리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피구세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동화를 억제하는 효과만 있지 음.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자동화 과실을 사회에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논의 배경에 여전히 일자리 감소가 있고 노동소득 하락이 놓여 있으면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목적이 자동화의 과실을 사회에 돌린다 할 때 거기에 충실한 이 재원의 사용 방법은 뭐 직업훈련 같은 거게 되겠죠. 2017년 유럽 의회가 로봇을 전자인격을 부여하는 권고안을 냈어요. 유럽 의회는 이제 입법을 하지만 입법이 다 권고안이니까 사실 입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정부에 이제 권고안을 낸 거예요. 근데 정작 로봇세는 도입하지 않았어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로봇세가 피구세다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 때문에 반론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의 특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난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 상당히 큰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열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게다가 다 이 그 일본이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뭐 수집하고 가공하고 판단하고 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떤 건 로봇이고 어떤 건 로봇이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나왔고 로봇세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빅데이터에 과세한다 그럴 때 빅데이터세야말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일단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네. 네.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외부성이 생산됐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 사회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그럼 왜 과세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주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잖아요. 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죠. 빅데이터는 사실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예요. 근데 한번 반사실적인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사실적 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지 않는다. 플랫폼에 개인 데이터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럴 때 빅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반사실적 가정이야말로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가공하고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떤 몫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적 관계에 대해서 반사실적 가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 소유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지 일자리나 근로소득 세원의 증감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로봇세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잘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대개는 직업훈련 또는 적정 노동시장 정책의 여러 가지 그 항목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로봇이 사람 일자리 뺏어간다. 이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에 세금을 매기자. 로봇세죠. 그걸 어디다 쓰자고 했냐면은 돌봄이나 교육 등등 이런 분야의 고용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돌봄이나 교육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분야의 고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해서 고용이 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가 하는 사업에는 로봇을 잘 안 쓰나 보죠. 그렇게 그렇죠. 아, 이 자식 뭐야. 2017년 로봇세 논쟁에서 로봇을 재원으로 기본소득 재정을 삼자는 주장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로봇의 재원의 성격에 알맞는 주장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냥 자동화 시대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매우 일반적인 주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돈 생겼으니까 재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정도. 네. 네. 빅데이터세를 도입하면서 로봇세를 또 도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두 가지 세의 과세 기반이 겹칩니다. 그렇죠. 로봇세 과세 기반 역시 빅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중복 과세 문제를 낳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봇세도 내고 빅데이터세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 빅데이터세만 내면 돼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평이 어긋나네. 네. 자, 그러면 빅데이터세만 도입한다. 근데 로봇의 취지는 좀 살려야겠다. 즉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준다. 이 취지를 어떻게 살리냐. 사실 이거 살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로봇을 도입해서 노동 시간, 그 공장의 총 노동 시간 합계가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돼요. 로봇이 도입돼서 그 공장의 총 노동 시간이 얼마만큼 줄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고용된 노동자 숫자로 나눠 가지고 개별 노동 시간을 단축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할 특례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화 속도에 맞춰 사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어쩌면 추가 고용 여력을 조금은 증대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긴 많이 증대시키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급속한 자동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로봇의 문제점과 빅데이터세와 비교한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4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물리적 외형이 있어야만 로봇으로 규정되는 것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한 피고세라는 측면, 세 번째 근로소득세원 감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로봇세는 기본소득에 재현이 되어야 할 내적 원리가 없다. 로봇세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지털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로봇세는 뭐 로봇을 또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디지털세는 디지털을 규정할 네. 필요는 없죠.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세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120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아르케님하고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예. 디지털세가 이제 대두된 이제 배경에는 과거 법인세가 성립될 때와 달라진 디지털 시대의 이제 환경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기업 그리고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려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소재국이 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이것이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생겨져 있는 국제 관례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플랫폼 기업, 디지털 기업들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거죠. 네, 예, 다 그렇죠. 인터넷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서버가 있는 큰 컴퓨터죠. 이제 서버가 있는 그 서버의 소재지가 있는 곳을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국제규범이 이제 작동해 왔고, 그래서 수익은 보통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다 발생하는데 어느 데서나 수익은 생기는데 법인세는 서버 소재국에서만 내는 그런 식의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어떤 편법을 쓰느냐? 일단 고정사업장을 안 만들거나 고정사업장을 만들더라도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서는 아일랜드, 동아시아 같은 데서는 이제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에 서버를 둔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서버가 있는 법인세 관할국에서도 소득을 줄이고 공제액을 늘리고 원천 징수를 안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적극적인 법인세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돈은 더럽게 많이 버는데 법인세는 잘 거치지가 않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연합 안에서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는 실효세율이 23.2%였는데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5%밖에 안 내더라.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굉장히 적네요. 완전 유럽이 발가 뒤집힌 거지 그냥. 이 자식들 이러면서. 대부분의 초국적 플랫폼 기업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렇죠. 유럽연합과 OECD 등이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많이 상황인 나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세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뭐 디지털세 말고도 다른 방법도 유럽이 좀 시도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OECD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과세 기반 침식과 이익 이전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보통 BEPS라고 하는데 BEPS. 이걸 통해서 종래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는 새로운 법인세 과세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고정사업장 개념 말고 딴 개념이 없겠냐? 이 인터넷 기업에 맞는. 그래서 OECD가 제안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 새로운 과세 연계점 이런 식의 정의도 있었고요. 가상 고정사업장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서버가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법적 개념을. 또는 중대한 디지털 실체,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용자 이상을 확보하면서 디지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의미 있는 디지털 실체가 있다고 본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규정들을 다 만들었어요. 숫자를 다 만들었어요. 사용자 몇 명, 수입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봤자 못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제안들의 공통점은 이제 과세 관한권을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장소의 당국이 갖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당근입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미국은 법인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미국에서 내야 될 거를 딴 데 가서 막 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뱁스의 그 프로젝트의 목표 시한이었던 19년 말 이때 이제 미국이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개념으로 종래의 논의를 뒤집는 글로벌 초과이득 개념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이때까지 논의를 다 뒤집어 버렸고요.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이 이제 찬성하는 나라, 반대하는 나라로 나눠갖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G20은 여전히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안 될 것 같죠? 그러게요. 코로나 시대에 뭐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가 지금 협정이 나오겠어. 다 넘어간 거고요. 뭐 2020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겠죠 사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이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의 도입은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이 아까 우리가 제기했던 23%는커녕 그거에 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네. 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국제 규범이 도입되는 데는 아주 요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차선책으로 나온 방법이 디지털세가 아닌가 싶은데 법인세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면 디지털세는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아는데. 네, 맞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세는 또 다른 말로 구글세라고도 하죠. 네. 구글이 워낙 많이 쓸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 추출 기구죠.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된 조세. 아까 그 차선책이라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매출이 잡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하자 그런 얘기죠. 그럼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무관한 거니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자국 내 매출액에 대해서 몇 프로 딱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디지털세는 종류로 보자면 소비세에 해당하는 거죠.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거죠. 매출의 몇 프로니까. 그래서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관세로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국내 기업이라면 소비세라고 볼 수 있고요. 냉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와 같은 디지털세라는 것은 이제 법인세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나오기 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과세해 보자는 임시세로서 제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시세로서 매출액은 파악하기 쉽고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뭐 매출액이 몇 퍼센트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하기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디지털세는 시행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근데 사실 뭐 유럽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쨌건 가장 큰 문제는 이중과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과세.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버 고정 사업장을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 프랑스에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럼 법인세도 내고 디지털세도 내야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만 디지털세를 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게 그렇게 하기도 지금 어렵죠 법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죠.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유럽 연합이 2012년 12월에요. 매출액 3%의 디지털 서비스를 부과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았는데 18년 12월에 가면요.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가 디지털 서비스의 합의에 실패합니다. 아하.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 이유는 아닌 매출에 왜 과세하냐. 우리 반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양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요. 매출은 많은데 사실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좀 황당한 것도 황당하죠. 있죠. 근데 어쨌건 유럽 차원에서 도입되지 않았어요. 근데 개별 국가는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프랑스가 7억 5천만 원. 2019년에 글로벌 총 7억 5천만 유로 이상, 그리고 프랑스 매출액은 2,500만 유로 이상, 디지털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죠. 타깃 광고, 통신 중계,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해하실 때 이제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에
광고. 우리가 보게 되는 광고들. 그다음에 이제 광고죠.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서 이제 구글 뭐 플레이. 사는 거 중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액의 3%의 디지털 서비스를 부과하고 있어요. 뭐 영국은 뭐 최근입니다. 2020년 4월 몇 달 전이죠. 영국 내 매출액 최소 5억 파운드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이 소셜 미디어 검색,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매출액의 2%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3%, 영국은 2%의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군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은 아까도 2016년이 중요한 해였다는데 2016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또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열렸죠.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네요. 예. 이때 한국에서 네이버와 구글이 국회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네, 네이버가 2016년에 4조 매출에 3,609억 원의 법인세를 냈거든요. 그에 반해 구글은 구글 플레이 매출, 핸드폰에서 우리 구글 플레이 사죠. 요 매출만 4조 5천억 원이 발생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대 법인세를 내지 않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법인세가 가장 작은 나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글은 디지털세를 내는데 네이버는 3,609억의 법인세도 내고 디지털세를 또 내는 이런 중복과세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됐고 막 둘이 막 싸우기도 했죠.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미국과의 조세 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 진전이 있어 갖고요. 2018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 53조 2항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둬서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재규정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 중개 용역 등으로 확장을 해서 나름대로 디지털세에 관계된 어떤 그런 식의 법적 기초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19년 7월부터 작년인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건 결국 소비자한테 이렇게 전가되죠. 가격에 붙여갖고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최종 납부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세와 빅데이터세를 아까 비교했듯이 이번에는 디지털세와 빅데이터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일단 그 구글 코리아에 어젠가 그젠가 이 법인세 추징을 했고요. 네네. 한 6천억 정도를 갖다가 법인세를 갖다가 때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와. 조세 심판원을 통해서 지금 불복한 상황이고. 미국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두고 봐야죠. 네.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법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많이 페이퍼 캠페인이고. 유한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유한회사죠. 네. 근데 이제 이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너희들 내라 그러고 징벌적 과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프랑스에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징벌 과세는. 근데 제도로서는 아니죠. 그래서 추징을 한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흥미진진합니다. 조세 심판원 통해서 불복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디지털 서비스세 또는 디지털세 도입의 근거는 디지털 기업과 전통적 기업의 법인세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전통 기업과 디지털 기업을 비교해 보니까 디지털 기업은 과세를 좀 안 하더라. 이게 돈 안 낸다 애들 세금. 이유는 뭐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하니까 그렇더라. 그렇죠.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 차원에서는 법인세를 내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더라.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차원의 법인세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회의를 거듭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G20도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안 제정됐어요. 네. 미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고. 유럽 안에서도 합의가 만만치가 않고요. 반대한 나라도 아까 쭉 제가 열거했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과세를 안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가끔씩 이렇게 징벌적 과세 추징만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좀 만들어 보자. 법인세 회피에 대응하는 한시적 과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나온 게 디지털세의 과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의 과세 기반 침식에 대응한다. 음. 이런 조세 기술적인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반면에 음. 빅데이터세의 과세 목적은 이 사람들이 법인세를 안 내니까 다른 방식으로 내도록 하자가 아니잖아요. 법인세를 내고 안 내고 상관이 없죠.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이윤 원천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과세해야 되는 정당성은 뭘까요? 빅데이터가 사회 공통자산, 곧 사회 구성 모두의 공유자산임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세의 목적의 차이는 이 과세에 의해서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커다란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세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럼 그 재원은 다 반드시 기본소득 재정으로 사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원래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디지털세 또는 디지털 서비스세로 마련한 재원을 반드시 기본소득 재정에 활용해야만 한다는 내적인 근거는 또 없습니다. 이건 법인세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걷어서 국가가 어디에 쓰는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걸 국민들한테 꼭 n분의 1로 돌려야 된다라는 내적인 어떤 그 논리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디지털세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복과세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세 또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정이 좀 쉽지 않고 과세 기반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난점이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내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중복과세 있고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죠. 그리고 결국 이게 매출액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특히 중소기업의 데이터 주도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아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낼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이 매출액에 과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로봇세하고 비교하자면은 빅데이터세라는 관점에서 좀 조세 추출 기법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어떻게 그렇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 과세하는 방식을 빅데이터세의 과세 방법의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한 나라에서 빅데이터세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국제 규범이 생기기 전에 국외 기업의 이윤에 이게 과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은 이 사람들이 결산서를 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은 매출에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니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해서 법인세 대체용으로 쓰겠다가 아니라 니들이 이 나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세한다. 이렇게 과세 정당성은 그래야겠죠.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그 국가에서만 수집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 국가에 어떻게 과세하게 빅데이터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네, 뭔가 글로벌 빅데이터세를 만들고 글로벌 기본소득에 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윤에 과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세의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국외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세로 과세하자. 이건 이윤에 대한 과세죠. 그렇죠.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국외 기업은 과세 못하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의 형태로 국외 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세 임시 형태로 삼자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빅데이터세에 대한 국제 규범이 제정이 된다. 즉 빅데이터 기반 이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과세할 건가 이런 게 이제 규범이 제정이 되면은 디지털 서비스에는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한시적으로. 네. 네. 최근에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서 비식별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팔거나 서로 다른 기업, 조직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거나 결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 5월 11일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출범하여 데이터 자율시장의 형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저로서는 조금 기분이 나쁜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데이터가 멋대로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의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때 가입할 때 뭐 클릭 맞아요. 몇 번 한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식별 형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건데 최근의 한국 상황은 이제 데이터 경제가 데이터 자유제의 방식으로 접근돼서 막 팔고 사고 거래되는 이런 것으로 된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실효적 지배를 확고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수단만 되고 빅데이터 수익이 전적으로 기업만이 가져가는 네. 그런 회로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물론 뭐 경기도에서는 이 데이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거를 경기도민한테 데이터 배당을 했어요. 1인당 120원 받았다는 네, 건데.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사실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 수익에서 난 거를 일정 부분 배분한다고 해서 꼭 데이터 배당의 전부란 게 아니거든요. 빅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는 모든 디지털 수익 활동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수익화해서 배당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거래가 몇 개나 이루어지겠어요. 거기에서 맞아요. 120원 하는 거 없고 이걸 데이터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협소하게 네. 데이터 배당을 이해하는 것 같고요. 어쨌건 최근에 또 정부에서 코로나19의 경제 대책으로 나온 게 한국형 뉴딜 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데이터 관련한 사업 얘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사업을 막 키우고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막 비대면이라는 네. 슬로건을 갖고 막 한국형 뉴딜로 막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일수록 음. 빅데이터의 주인이 대체 누구이며 음. 빅데이터셀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슈퍼바이저님, 빅데이터의 원칙적인 주인의 논의를 뛰어넘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세를 이중적으로 좀 설계했으면 싶고요. 한 축은 뭐 국내식 기업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특별 법인세를 만들어서 빅데이터 수익이 과세하자라는 얘기고요. 다른 한 축은 국외 기업의 과세를 하는 건데 이건 매출에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에 과세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유럽식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걷되 과세 목적을 유럽에서 논의된 것처럼 법인세 회피를 하니까 건다가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국에 얼마 내놔라. 너희들 여기에서도 데이터 수집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네. 특별법인세, 국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에 매출.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이렇게 해서 구성하자 이 얘기죠. 그런데 예. 전체는 하나의 법으로 해야 되고요. 아하 예. 하나의 법으로 하고 네. 그래서 하나는 한시적인 법률이고 법률 규정 조항이고 하나는 뭐 계속되는 법률 개정을 하겠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다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과세 목적은 빅데이터 수익에 대한 몫을 돌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세 정당성도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때만 정당하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 수익에 대해서 특별법인세를 이제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뭐 데이터 지능청인가 데이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은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 시장 규모가 16조 8,700억 되는 그거밖에 거예요. 안 되죠. 예.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부가가치 다 합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데이터 경제의 규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거래, 거래는 이거보다 더 작고요. 더 거래는 작고, 훨씬 네. 적고 거기에 있는 뭐 노동자 인구까지 그렇죠.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몇만 명이 고용돼 있다 그러고. 아하. 그러니까 뭐 회사에 가면 데이터 관련 종사자들이 네. 쭉 있잖아요. 데이터 노가다들 많죠. 네, 그런 거 다 합쳐갖고 16조인 거예요. 절대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죠, 맞아요. 사실은. 네. 이게 빅데이터 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이 사람들한테 이 16조에 때리는 거 아니다. 네. 이거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세는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 또는 데이터 거래 수익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사실 과세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산업에다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온 이익에 과세하는 거잖아요. 짜투리에 취지가 다르다. 짜투리 과세네, 짜투리 과세. 네. 빅데이터세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과세 방법은요. 일단 기업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거나 뭐 동의받거나 금융기관 다 동의받잖아요. 동의. 예, 그다음에 뭐 요즘 애지간한 뭐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은 다 고객 정보 모으겠다고 동의받잖아요.
동일 그런 식의 영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시작한 원년에 이제 이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또는 그러지 않은 기업은 지금 한국에 데이터 거래소가 생겼죠. 네. 데이터 거래소에 가서 데이터를 산 기업. 그때 이미 이제 빅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시작했다.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준 시점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현재의 영업이익과 그 기준 시점의 영업이익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증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의 수집과 뭐 거래 참여를 통해서 그만큼의 수익 증가가 났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 돌려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세금을 냈으면은 가장 최근에 세금을 낸 해의 영업이익과 과세를 하는 해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그 이전의 영업이익은 과세돼서 빅데이터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준 거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과세 기준 시점 확정이 좀 모호하다. 원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1년치에 대해서만 이라도 가볍게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할 거냐 이게 이제 남는 문제인데 사실은 증가분에 과세하는 거지 영업이익 전체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서 뭐 50%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입할 때는 10% 정도로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증가분에 대해서 50%를 빼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혁신 의욕도 꺾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과세 세수 자체는요.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서 50%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 전체에 대해서 10%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특별법인세이기 때문에 좀 보통 법인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이걸 추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결산서 상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과세 표준은 단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금융수익과 금융손실, 부동산 수익과 부동산 손실에 이걸 다 이제 합산해가고 하는 건데, 그렇죠. 순수하게 영업행위에서만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게 맞겠죠. 어찌됐건 대충의 추정을 해보면 그냥 법인세 내고 법인세 말고 그 위에 특별법인세를 더 낸다고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해보면 과세표준 20억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면세를 한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아서는 안 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거 피구세가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대충의 세수가 어떻게 되는가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1%나 2% 과세했을 때 그랬을 때 1% 과세했을 때는 1조 8,695억 원 정도 나오고요. 2%는 3조 7,390억 원 정도의 세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업이익 증가분에 과세하는 것도 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강조를 더 하자 그러면은 이 특별법인세는 기존의 법인세 별도라는 거고요. 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을 통해서 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는 거.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들에게만 도입 단계에서는 과세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이 좀 피구세적인 이 장애물을 갖다 쌓는 게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뭐 빅데이터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그렇죠. 수익을 올리는 안정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과하자 이런 말씀이죠. 아무래도 정책 설계니까 좀 더 연구할 면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빅데이터 이런 정책 설계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놀랐어요. 이런 생각도 하셨네. 예, 좋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네. 그러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세로 일단 하자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걷어들여야 할까요? 네, 한번 제가 수치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과세 대상은 타깃 광고라든가 마켓플레이스 업종의 이제 해외 법인일 거고요. 세율은 이제 영국 기준을 따라하면 매출의 2%.
예, 프랑스처럼 하면 매출의 3%가 될 테니까 액수가 좀 달라지겠죠. 대략적인 추정을 위해서 한번 구글 플레이의 예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 플레이의 작년 매출 2019년 매출이 5조 9,996억 원이에요. 6조에서 딱 4억 원이 모자랐습니다. 거의 6조고요. 이 매출에 이제 2%를 과세하게 되면 1,200억. 그렇죠? 3%를 과세하게 되면 1,800억이 되겠습니다. 느낌 딱 오시죠? 2019년 작년에 네이버는 또 얼마큼 매출했냐? 6조 5,934억의 매출을 했습니다. 둘이 좀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예. 2016년도 비슷하게 4조였는데 지금 작년에도 비슷하게 6조입니다. 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조 5,415억 원입니다. 네, 법인세를 얼마 냈냐면 작년에 4,489억 원을 냈답니다. 예, 많이 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6조 5천억 원 매출에 법인세를 4,400억을 냈는데 구글 플레이는 비슷한 6조 매출에 3% 과세도 1,800억밖에 안 되니까 국내 기업의 법인세보다는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 형평의 문제 이런 게 이제 논쟁을 막 해야겠죠.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이라는 것만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디지털 서비스는 국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빅데이터세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외 기업의 전자적 영역의 부과는 기존의 부가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도 역시 특별 어떤 부가가치세 그런 개념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델에 대해서 들으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정말 세상은 진짜 플랫폼 기업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매년 꾸준히 매출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는 구글 플레이 6조 그리고 네이버 6조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은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줘야 그냥 줘야 이거는 억도 아니야 줘다. 예.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빅데이터세와 로봇세 그리고 디지털세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았어요. 특히 세금의 근거와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방송이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요. 전혀 떨린 목소리 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매끄러운 진행과 훌륭한 방송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